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프랑스 식민지 땅에서 남편의 부재와 경제적 파탄에 따른 절망감으로 미쳐가는 어머니, 가학적인 큰오빠, 그리고 나약한 둘째 오빠 사이에서 짐승과도 같은 시간을 버텨냅니다. 사막과도 같은 황폐한 가족 속에서 글을 쓰고 싶어하는 명민한 소녀는 집이 아닌 곳에서 비로소 행위와 감정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이 아닌 밖에서 누군가의 특별한 연인이 되는 방식으로 가족과 세상에 저항합니다. 가난한 프랑스계 백인 소녀는 속이 훤히 내비치다시피 한 생사 원피스에 인조 보석 장식과 금박 입힌 하이힐, 챙이 넓은 남성용 펠트 모자 아래로 갈래머리를 늘어뜨린 채 나룻배 위에 서 있습니다. 15살 반의 어린 나이이지만 이미 얼굴에는 붉은 입술과 화장기가 배어 있습니다. 그녀는 나룻배 위에 주차된 검은 리무진 속 우아한 중국 남자의 시선을 온몸에 받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박에 그녀 안에 감추어진 욕망과 관능을 일깨웁니다. 소녀는 자신이 검은 승용차에 올라타는 순간 영원히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남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나룻배에서 이미 그녀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어린 소녀와의 사랑 때문에 처참하리만큼 외롭고 괴로우리라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끌림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 역시 과정의 군더더기를 생략해 버리고 나면 육체만이 남습니다. 어린 소녀가 첫 관계를 치르기 전 건넨 그냥 늘 하던 것처럼 당신이 독신자 아파트로 데려오는 다른 여자들을 다루듯이 행동해 주세요 라는 애원은 이미 지독한 사랑에 빠져버린 중국 남자를 눈물 짓게 만듭니다. 가난한 프랑스계 백인과 30 중반의 중국인 부호와의 사랑은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의 부적절한 만남이 이성의 밑바닥까지 자신을 내모는 행동임을 모르지 않음에도 어린 소녀는 과감히 금기의 선을 넘습니다. 금기와 위반은 한 쌍이며 금기를 넘어서는 충동은 따져 묻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광기와 맞닿은 기질 탓인지,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짓밟은 어머니와 큰오빠에 대한 저항인지, 혹은 나의 아기로 존재하는 또 다른 금기로서의 작은오빠에 대한 감정투사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은 서로 증오와 수치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미 가정 안에서 붕괴된 질서와 윤리는 소녀를 거침없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가 갇혀있는 방벽 뒤에는 큰오빠가 있다. 그는 어머니에게 동생을 때리길 잘했다고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은밀하고 다정하다. 또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만 한다고 어머니에게 종용한다.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나를 때린다. 작은 오빠는 어머니에게 누이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소리친다. 그는 정원으로 가서 숨는다. 작은 오빠는 그러다 내가 죽을까 두려워한다. 그는 낯선 사람 같은 형을 두려워한다. 작은 오빠의 두려움이 엄마를 진정시킨다. 소녀가 택한 중국인 남자는 그녀가 증오하는 큰오빠와 대척점에 서 있는 남자입니다. 마약에 찌든 불황아이 큰오빠는 그를 신봉하는 어머니 뒤에서 그녀와 자신의 남동생을 학대합니다. 오로지 물리적 힘밖에 가진 것 없는 오빠를 엄마는 한없이 숭배하고 이들은 나약한 남자를 멸시합니다. 하지만 나를 쾌락으로 몰고 가는 내 연인은 빈약한 육체의 소유자이자 자신의 감정조차 눈물 말고는 표현해내지 못하는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도 자신이 아버지 재산의 노예이기에 힘센 아버지에 맞서
어린 프랑스 여자를 데리고 도망갈 용기조차 없음을 잘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랑, 게다가 사회적 관습 밖의 위반적인 사랑은 서로를 한없는 연락으로만 몰아갑니다. 15살 반에 생의 비의와 판의를 알아버린 소녀는 너무 늦어버린 삶으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작은 오빠와 자신은 숨이 끊어질 만큼 잘 웃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오빠는 전쟁과도 같이 도처에 번지고 침입하고 훔치고 또 감금하는 세상의 모든 나약한 것들을 유린하는 악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한 큰아들을 평생 불평 한번 해본 적 없이 숭배하고 나와 작은 오빠는 밑에 애들로서만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불량배를 자식으로 낳았다는 어머니의 죄의식과 극단의 모성애를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큰오빠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듀라스의 표현대로 그는 너무 늦게 죽었다의 삶이었습니다. 반면 작은 오빠는 일찍 생을 마감한 탓에 나에게 불멸의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말할 줄도 모르는 작은 오빠에게 왜 자신이 그토록 애착을 가졌는지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불멸임을 깨달은 것도 작은 오빠가 죽고 난 지 오랜 후입니다. 마치 그녀의 중국인 남자에 대한 사랑이 그러하듯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쉽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것은 사랑의 조건이지 서로를 향한 마음과 몰입의 정도는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매혹된 대상과 상대를 향한 억제할 수 없는 열망은 윤리의 문제를 쉽게 넘어섭니다. 어린 소녀와 나이든 남자의 간극은 단지 육체적 나이일 뿐입니다. 나의 연인이 처음으로 그의 아버지와 맞서서 자신의 사랑을 이해해달라고 간절히 빈 날, 소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후회할 건 없다라고 말합니다. 콜랑의 중국인 연인에게 사춘기 백인 소녀는 그저 지나가는 사랑이 되지 못하고 그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순도와 무게는 그 사랑이 끝나고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가늠됩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중국인 남자는 작가가 된 나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리는 음성 속에서 갑자기 그녀는 잊고 있던 중국 억양을 기억해냈다. 그는 잠깐 뜸을 들인 후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랑은 예전과 똑같다고. 그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결코 이 사랑을 멈출 수 없을 거라고. 죽는 순간까지 그녀만을 사랑할 거라고. 1인칭과 3인칭의 혼재,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시점의 교란, 느닷없는 플래시백이 등장하는 듀라스의 자전적 소설 연인은 이질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혼종성을 그 특질로 합니다. 식민지 인도차이나에서 지배국 프랑스의 가난한 소녀와 30 중반의 중국인 남성과의 깊게 빠져든 한때를 그린 이 소설은 끌림과 육체에 대한 갈구, 그리고 사랑 사이는 얼마나 다르고 뭔가를 묻는 듯이 보입니다. 자신의 글로 온 삶에 답을 하는 듀라스는 그 사랑이 그러하듯 자신의 작품을 불멸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늦은 사랑을 해버린 듀라스의 삶은 그래서 가혹합니다. 하지만 가혹한 사랑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만나는 우리들은 복됩니다. 감사합니다.